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유통마케팅 제6강이죠. 26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격존과 브랜드에 대한 분류입니다. 가격존. 그래서 이제 뭐 이론 강의에서 우리가 했지만 가격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격선이라는 것은 라인이에요. 가격선. 라인에서 우리가 가격선 또는 우리가 이 가격존은 어떻습니까? 이 사이 폭이죠. 상품의 매가에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간격 폭을 말합니다. 가격존은 폭 또는 가격대라고 그러고요. 가격선은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가격 라인은 하나의 상품 가격존, 가격폭, 가격대 내에서 매가의 종류를 의미하며, 자, 가격점이라는 자체는 가격선 중에서 소비자의 절대 다수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범위는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점을 중심으로 판매수가 많은 가격대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자, 브랜드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이제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내셔널 브랜드하고 우리가 프라이빗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거 별표 붙여놓으시면 합니다. MB하고 PB예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되죠. 별표를 하나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MB라는 것은 매번 출제가 되는데요. 이 내셔널 브랜드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 매일 우유, 남양 우유 이렇게 우리가 대형마트 들어가기 이전의 제품은 거의 대부분 MB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유통업자의 브랜드라는 것은 프라이빗 우리가 브랜드죠. 그래서 자기가 사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뭐 이마트 우유 뭐 이런 것도. 노네임이라는 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 채소류 등의 농산물이나 종이컵 같은 건 브랜드 가치가 없죠. 노브레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체크하시고 노네임 브랜드.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PB의 확산 같은 게 중요하겠죠. 왜 확산하는가? 자,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산에 대한 그 배경을 본다면 일단 그건 참고하시고 우리가 밑에 보시면 PB의 유형입니다. 자, PB도 제네릭 브랜드하고 하우스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제네릭 브랜드라는 것은 자, 포장 등의 영가의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라벨 인쇄에 생략하고 간소하여 저가격, 가격을 낮게 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것으로 가격 소구형 PB입니다. 근데 하우스 브랜드는 뭐냐면 품질을 중시하죠. 그래서 MB와 품질은 비슷하고 독자적 브랜드, 내 브랜드 쓰겠다, 이마트 같은 거. 그래서 MB 제품과 비교해서 품질에 손색이 없는 상품으로서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하우스 브랜드는 PB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광고 선전비를 절약하고 대량 판매를 통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PB를 선호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브랜드 유명도보다는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하고 고객들의 고객 애호도, 충성도를 높이는 단골 고객 확보를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B 생산업체와의 협상에서 이 대체제인 PB의 존재를 통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MB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 너무 비싸. 나 PB 말 거야. 팔아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 같은 건 이제 유통이 제조를 눌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이 또 유리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MB와 PB를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69페이지로 가시면 상품 구성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죠. 자, 우리가 제품 믹스하고 자, 내용 자체 용어가 제품 믹스하고 제품 구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제품 믹스하고 그 다음에 제품 구색. 제품 구색은 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 구색이 폭과 길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특정 판매업자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 계열과 품목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믹스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제품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계열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밑줄만. 제품 계열은 유사한 성능 용도를 가지거나 유사한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우리가 가진 제품군, 즉 동종 동류에 속하는 제품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 셔츠 계열이나 넥타이 계열 등을 말하죠. 그래서 제품 계열 구성은 이제 제품의 폭, 넓이죠. 몇 종류의 제품 계열이 있느냐. 뭐 비누, 우리가 어떻습니까? 샴푸, 린스 같은 거. 제품 깊이는 그 제품 계열에 따라서 얼마만큼 품목이 많으냐. 같은 제품 계열에도 제품 구색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제품 품목의 구성은 제품 계열 내에서 포함하는 개개의 단품, SKU라고 하죠. 그래서를 의미한다. 자, 밑에 예컨대 어느 소매상의 생활용품 판매에 대해서 편의점 같은데 전품과 다릅니다. 밑에 지금 아래와 같이 제품 구성의 폭이 5개 넓이가 있고요. 제품 계열 구성의 평균 깊이가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은 세탁비누죠. 클린업서부터 클로라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폭은 넓은데, 깊이는 얇은 거는 할인점이죠. 폭은 얇은데, 길이가 긴 것은 전문점이고, 폭도 넓고, 길이도 깊은 것은 백화점. 그래서 종합화되어 있는, 우리가 백화점이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이제 앞쪽에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시면, 구성 계획을 이제 보셔야 돼요. 270페이지. 그러면 제품 구성 계획은 제품의 계열 구성과 품목 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품 구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품 구성의 종합화 정책,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화 정책, 제품 계열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 즉 제품 믹스의 폭을 넓히는 정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면 제품 구성의 전문화 정책, 제품 단순화 정책은 특정 제품 계열의 품목 구성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제품 믹스의 깊이를 늘리는 정책을 또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 구성에 대한 계획의 방법은 자, 종합화와 전문화가 동시 실현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백화점 같은데 이제 업태를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추구되는 정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종합화 위주로 상품을 구성한다. 양판점이나 대형마트, 할인점이죠. GMS 같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대량 여러 개를 이제 취급하니까 전문화 위주의 상품 구성, 전문점이나 카테고리 킬러 등이 이제 추구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구성의 계획에서 유의할 사항은 자, 3가지가 있어요. 제품이라는 것은, 대체제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제약, 경쟁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자, 보완제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제약이죠. 독립제는 상관이 없는 제약입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보통 커피와 녹차는, 커피가 비싸면 녹차 사 먹잖아요. 대체제고, 커피에 설탕 타 먹으니까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고, 커피에 소금을 안 타 먹으니까 커피와 소금은 독립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대체제는 상품이 유용성이 비슷합니다. 효용이 비슷한 효용을 주는 제거로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한 상품이 가격이 오르면 다른 제품의 수요는 정상제에 한 증가하게 되겠죠. 소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 사잖아요. 그럼 만약 두 상품이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어때요? 소비자는 두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효용 간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품 구성에 있어서 완벽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두 개 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완제라는 것은 한 제품의 수요가 증대되면 따라 다른 제품의 수요도 수반돼서 증가하는 거죠. 두 제품 간의 사이는 보완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의 수요가 커피 수요가 늘어나면 설탕 수요도 늘어나죠. 크림도 늘어나고, 삼겹살의 수요가 늘어나면 상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납니다. 근데 완전 보완제이건 불완전 보완제이건 상관없이 보완제는 상품 구성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보완제는 내치는 판매량을 크게 좌우되고요. 중립제는 중립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출량이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구성의 경우는
고려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 상품이 충동구매입니다. 중립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구성 계획의 유형은 제품 가용성은 자, 두 번째 제품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객이 제품을 찾았을 때 절품이 되면 안 되겠죠. 단품 수량 계획은 자,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단품 수량 계획은 SKU잖아요. 단위 제품. 그래서 재고 위주 단위, 뭐 ABC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자, 이종 구속 계획은 뭐요? 다른 종류 여러 가지죠. 동종 같은 거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거의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제품 수기입니다.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PLC라고 하는데, 자, 도입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자, 매출 이익이 있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죠. 첫 번째는 도입기입니다.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세특기로 오죠.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서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도입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을 합니다. 성숙기가 돼서 마지막에 세특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는 각각 제품의 전략이나 가격 전략, 유통 전략, 광고도 우리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도입기에서는요, 자,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품의 수요가 적어서 경쟁도 적은 편이죠. 자, 마케팅은 제품을 널리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높은 혁신 소비자를 따져봐야 되고, 입으로 전해오는 구존효과, 제품이 많은 소매상에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체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방적, 집약적 유통을 합니다. 여기서는 앞쪽에서 공부했지만 개방적, 집약적 유통이겠죠. 유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비,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초기에 뽑기 위해선 초기에는 고가격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을 써야겠죠. 초기 고가격 전략, 초기 고가격 전략.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되고 우리가 앞쪽에서 경곡선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를 볼 가능성이 클 때는 뭐 좀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또 주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침투 가격은 규모의 경제, 내가 대량으로 생산하면 원가를 좀 싸게 할 수 있죠. 성장기입니다. 자, 성장기는 이제 판매가 급상승을 하죠. 대체로 성장기 말에 최다 이익이 실현되는 거고요. 경쟁 제품이 나타나고 무방 제품이 나타나겠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돼요? 브랜드, 상표를 강화하고 차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광고가 필요합니다. 취급 점포를 대폭 확대해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 집약적 유통. 집중, 집약적 유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특성 서비스를 추가해서 변형 제품이나 개량 제품을 출시해 함으로써 경쟁 제품과 차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70 우리가 어떻습니까? 3페이지 가시면 성숙기입니다. 자, 성숙기는 이제 수요가 멈춤에 따라서 생산 능력은 포화 상태가 되고 이익은 절정을 지나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상표를 재활성화를 통해서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통한 제품 차별화. 자, 신규 소비자 창출보다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한 가격 할인, 그 다음에 쿠폰 등 판매 촉진의 사용이 증가되고요. 비용이 드니까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망을 유지 보호하는 데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재활성화를 시도해야겠죠. 기존 고객의 사용 빈도나 사용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세태기입니다. 자, 세태기는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매우 적어져요. 그래서 경쟁 제품들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경쟁사의 수는 감소하면서 재미가 없게 되는 거죠. 마케팅 전략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비용을 줄입니다. 원가 절감이나 비용 절감을 해야 돼요. 원가 절감이나 비용 절감 위주로 가야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광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적은 품목은 제거하고 기여도가 높은 품목만 남기고 과잉 설비를 제거하고 하청을 늘립니다. 아웃소싱을 하죠. 하청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망의 기존에 취약한 중간상을 제거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과감하게 퇴출시키죠. 그 다음에 우량 중간상만,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 우리가 유지하며 최소의 이익을 유지되는 저가격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충성도가 높은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격 정책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신제품의 개발입니다. 신제품의 개발은 그냥 밑줄만. 혁신적이며 특이한 제품이에요. 신제품은. 그래서 신제품을 혁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소니 워크맨 같은 거는 옛날에 왜 우리가 워크맨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듣는 거, 맥킨토시의 애플 컴퓨터라든지 모두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신제품은 우리가 혁신제품을 가리킵니다. 모방 제품은 모방을 하는 거고요. 코닥사가 이제 폴라로이드사가 즉석 카메라를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죠. 확장 제품이 있는데 확장 제품은 그냥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수정, 제품 추가, 그다음에 제품 재포지셔닝을 통해서 제품을 확장하는 경우는 확장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매입의 역할과 업무 범위. 자, 소매상의 물건을 매입해야 하고 유통관리사에서 이제 우리가 소매업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일반 매입은 뭐 정기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위탁 매입은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좀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위탁 매입은 소유권을 납품업자가 보여요. 소유권을 납품업자가 보유합니다. 소유권을 납품업자가 보여요. 자, 근데 약정 매입은 이 소유권을 소매업자가 합니다. 소매업자가 보유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죠. 가격 통제. 자, 그래서 위탁 매입은 밑에 특정 매입, 납품업자가 소유권을 부여하되 소매점은 상품 진열과 판매를 담당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해 일정의 수수료를 가져야 가고 팔리지 않는 상품은 판매 기간 후에 납품업자에게 반환을 합니다. 위탁은. 그다음에 위험이 크거나 고가이거나 혁신적인 상품으로서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위탁 매입을 하겠죠. 자, 약정 매입이요. 위탁 구매의 병형입니다. 소유권을 보유하되 소매업자가 소유권 인수해서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팔리지 않는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 반품하든지 또는 다 팔린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소매업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가격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가격 정책 등에서 통제권을 확보하는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매입, 확인 매입은 밑줄만. 얘는 최종 구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이 점포에 배달되어 소매업자가 이를 검사한 뒤에 인정하게 되면 최종적인 매입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재 우리가 276페이지로 가시면 어때요? 인정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소매업자는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금 할인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기를 더 오래 가질 수 있고요. 사양 매입, 명세 매입은 소매업자가 미리 정한 세부 항목에 대한 주문 사양, 옵션에 따른 매입을 의미한다. 자, 선도 매입은 어때요? 사전 매입이라는 것은 어때요? 판매 촉진 제품을 계획된 촉진 기간 안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겁니다. 판매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미리 대량 매입해서 할인해서 리스크를 내가 대량 구매에 따른 재고 부담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매입과 당용 매입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당용 매입은 대량 매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방법한다는 거 박스. 상용이죠. 그때그때. 당용 매입은 대량 매입에 따른 할인 혜택은 없지만 상품의 회전이 빠르고 그때그때 가니까 재고로 인한 손실 부담이 적습니다. 자금의 고정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용 매입은 식료품 등 부배성 상품의 매입에 이용하겠죠. 자, 상품 매입의 원칙은 물류관리사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라이트는 적정한 겁니다. 적정한. 그래서 거래처, 품질 수량, 납기, 가격, 제품 인상 아닌 거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5가지 5R이라는 5원칙은 우리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C라는 것은 뭐 경영능력, 신용, 자본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매입의 유형 같은 게 오지선다에 참 출제가 잘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골라라 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가 수요 예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매입가 수요 예측은 한번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277페이지죠. 수요 예측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277페이지 하고 있죠. 자, 매입할 때 수요 예측이 필요합니다. 매입가 수요 예측이에요. 자, 그러면 수요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어. 수요는 불확실성. 공급과 안 맞습니다. 공급은 확정이 되죠. 우리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난 얼마만큼 이제 만들겠느냐는 확정이 돼서 가는데, 자,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고정돼 있고, 이 어떻습니까? 이 한전이 이제 전기를 얼마나 쓸지 모르잖아요. 전기가 엉뚱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예측을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은 수요 분석을 토대로 시장 조사나 각종 예측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장래의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예측 기법이 나오겠죠. 예측 기법을 본다면 질적 예측은 정성입니다. 질적은 정성이에요. 정량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없겠죠. 시계열 분석은 타임 시리즈 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정량적입니다. 계량화되어 있는 거죠. 예측 기법. 그래서 과거 시계열 자료의 구조나 양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해서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요. 자, 인가형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는 원인이고 종속 변수가 결과잖아요.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모형화하는 예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멘트 수요를 예측하는 경우 종속 변수의 시멘트 수요가 건축 허가 면적과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투자액의 등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냥 질적인 예측 기법은 뭐 시장을 조사한다든가 위원회법, 판매원 의견 종합하고 뭐 자료 유치법 이거 보시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279페이지 가시면 자 요거는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무슨 법이냐? 바로 델타의 기법입니다. 델타의 기법. 자, 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거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법이에요. 전문가. 시험 문제 전문가의 의견조사법은 뭐니? 그럼 델타의 법을 이제 찍으셔야죠. 미래 불확실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 이제 시계열 분석은 타임 시리즈. 그래서 밑에 가시면 뭐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자료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를 기초로 미래 예측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이죠. 그래서 뭐 정기수요법은 밑줄만 밑에 뭐 지난달에 선풍기의 수요가 300대였다면 이번 달에 뭐 수요는 또한 300대일 것이라는 예측이죠. 전기에 따라서 가고. 자, 이동평균법은 밑에 굴무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자료값이 평균치로 다음 분기의 값을 예측합니다. 그 단순 이동평균법은 가장 가까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단순 다음 기간의 예측값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가중이동 평균법은 시기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예측이죠.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고, 지수평화법은 이제 가중평균법에 속하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각오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며 시험 출제가 되는 게 이 방법에서 가장 가까운 값에 가중치를 큰 가중치를 이제 부여한다는 거, 현재 많이 또 적용한다는 게 지수평화법 정도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조정 지수평화법과 시계열 분해법은 참고하시고, 자, 인가 모형이요. 281페이지.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인가 모형.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에서 이제 많이 어떻습니까? 이 패키지를 또 돌리는데요. Y가 결과입니다. 결과가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고, 영향을 주는 X가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 그래서 플러스 I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과적인 기법의 본질은 결과 변수, 종속 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원인 변수가 있어요. 설명 변수 또는 독립 변수로 구성된 방정식의 개발이다. 보통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회귀 분석은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죠. 통계에서 많이 쓰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밑에 상관관계 및 추정의 표준 오차는 그냥 넘기셔서 밑줄만 그냥 두 변수의 간의 상관관계, 의존관계 정도로 방향을 측정하는,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상품의 유형화와 매입 업무도 한번 별표를 하나 쳐다보세요. 이것도 이제 오지선다로 서로 비교해서 나올 수 있죠. 계속 상품은 매입하고 팔리고 또 매입하고 계속 재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할 매장에 이제 재발주하는, 그래서 계속 상품의 매입은 재발주의 형식을 취하며 매입 시 샘플이나 카탈로그를 참고하지 않는다. 그런 납품된 상품은 반드시 검품을 하죠. 도입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취급하지 않았던 상품을 새로이 상품 구성에 포함시켜요. 새롭게 무언가를 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입 상품이고, 그 다음에 밑에 샘플을 보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죠. 체크를 해야 되고,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되고. 자, 임시상품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특가로 판매하는 겁니다. 특별행사 개최, 뭐 경품, 뭐 판매 이런 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시험 상품은 도입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앞서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매장에 진열해 놓는 상품. 자, 개발 상품은 뭐겠어요? 자, 새로이 기획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육성해. 소매상에서 새로운 개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도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일단은 한번 보실 내용인데요. 자, 이걸 보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7강에서는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를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게 앞쪽에서 페이지는 없는지 찾아주시고, 가격종과 브랜드에 대한 분류에서 중요했던 건 브랜드에 대한 분류, PB와 MB 비교 꼭 중요하다고 전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제품 수명 중입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각각 그 특징, 마케팅 전략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가장 초점 빈도가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유형 같은 거 종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과 수요 예측에서 수요 예측 기법의 종류, 그래서 쭉 지금 봤죠. 그 다음에 상품의 유형화와 매입 업무, 상품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예요. 발주하고 재발주한다. 발주 시기의 결정, 재발주에 대한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재고 관리에서 뭐 재고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제 판매 촉진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는
다음 7강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끊었다가 제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